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어머니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파우스트에서 이제 유명한 문구, 그죠? 마지막에 나오죠. 이제 구원받을 때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끈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성적이라는 것이 결국 어머니상과 관련된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추되,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괴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하고, 우리가 사실은 괴테의 수많은 작품을 다 소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를 이제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파우스트와 관련된 내용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 괴테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괴테는 이제 독일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독일 문학이 괴테 전과 괴테 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18세기까지 괴테가 등장하기 전에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괴테가 등장하게 되면서 독일 문학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괴테 때문에 독일어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 문화원을 괴테 인스티튜트랍니다. 괴테 연구소. 이렇게 문화원 자체에다가 괴테라는 이름을 넣을 정도니까 얼마나 괴테 영향이 큰지 알겠죠. 자, 그래서 괴테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까요? 그만큼 독일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괴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괴테는 174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민이었지만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둬서 괴테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이제 고전주의 양대산맥이라면 우리가 괴테와 실레를 꼽는데, 괴테와 실레는 태어날 때 그 가정 환경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괴테는 유복한 환경에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실레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고전주의의 이제 중심 인물인 괴테와 실레의 또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괴테의 어머니의 교육법이 꽤 특이한데요. 어렸을 때 괴테에게 책을 읽어주면 결말은 이야기해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괴테 스스로 이야기의 결말을 상상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괴테의 창의성이 어머니의 이런 독특한 책 읽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어요. 괴테는 어릴 적부터 이미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미 조부모님께 어린 시절에 시를 지어서 보내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부모님께 쓴 시의 수준이 이건 어린아이의 어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럴 정도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괴테는 전공은 법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로도 활동하게 돼요. 법학을 배우는 도중에 괴테는 23살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표하게 됩니다. 괴테의 첫 작품이 독일어 원어로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베르테의 슬픔, 이제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슬픔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게 어역입니다. 여러분 독일어 이제 Die Leiden 하면 고통, 고뇌 이런 뜻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어쨌든 젊은 베르테의 고뇌 이런 의미인데, 우리 보통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알고 있죠. 이 책의 제목을. 그리고 베르테르 효과라는 용어 신조어도 만들어진 게 이때입니다. 이 작품 이후에 전 유럽에 그런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괴테는 이때부터 엄청난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조금 지나갈까요? 첫째로 사랑에 빠진 연인인 샤를로테 부프와의 이야기를 쓴 작품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절절했던 청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으로 쓴 작품이에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엄청난 화제작이 되는 바람에 유럽 전역의 정치가 왕족이 모두 게테와 만나고 싶어 했어요. 게테는 나폴레옹이죠? 그야말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하나로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이죠. 나폴레옹. 이 베르테르의 슬픔을 써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자 게테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괴테는 문학가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치인으로서도 또 활동을 하고 다방면에 걸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또 해와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런 작가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여인들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작품으로 또 성화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주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괴테가 공무원 생활이 굉장히 답답했나 봐요. 결국 10년 만에 바이마르 공국을 탈출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직자 생활도 항상 그만둘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도망치듯이 바이마르 공국을 탈출해서 이탈리아로 장기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이탈리아의 여행을 간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이 바로 이탈리아 기행입니다. 또 괴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파우스트잖아요. 그런데 이 파우스트는 사실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출간하기도 전에 그 스토리를 미리 짜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우스트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구상된지 알겠죠. 괴테의 첫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이전에 이미 구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완성을 괴테가 죽기 얼마 전에 노년에 와서 말년에 완성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파우스트를 일생에 걸친 대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우스트 작품을 쓴 건 아닙니다. 처음 구상을 했다가 중간에 다른 작품을 쓰고 여러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성한 게 이제 괴테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죠.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괴테가 60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평생의 역작이었던 파우스트는 결국 괴테 사후에 2부가 발표가 될 정도였고요. 괴테는 평민으로 태어났지만 1782년에는 황제로부터 귀족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또 괴테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여러 여인들과의 연애 스토리인데요. 괴테하면 또 열정적인 사랑꾼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신의 연애 스토리를 기반으로 작품을 쓴 걸로도 유명한데요. 사귀었던 여인들이 괴테의 작품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괴테의 모든 작품의 기반이 괴테가 평생 사랑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괴테가 사랑한 여인들 뭐 이런 제목의 사실은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작품과 관련된 게 아니고 이제 괴테 주변의 여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막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도 읽어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책으로 이제 작품으로 이제 성화되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괴테를 연구하려면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괴테의 첫사랑은 그레헨이었는데요. 이 그레헨은 파우스트에 등장을 하고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인 샤를로테 부프는 괴테의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서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면서 그 아픔을 승화했다고 합니다. 괴테는 인생의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 로맨티스트였는데요. 빌레머 부인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그녀를 사모해서 허동 시집을 쓰고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괴테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대부분 괴테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라 82세까지 장수했던 괴테의 여러 경험들이 그의 작품에 녹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80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80 이상 사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장수인 겁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데도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장수하고 건강 유지를 잘하고 또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이 대문호를 낳은 어떤 주변적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괴테의 인생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정말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괴테가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 10년간 재직할 때도 굉장히 공직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괴테는 정치가로서도 성공을 한 셈이죠.
이뿐만 아니라 괴테는 식물학, 해부학, 광물학, 지질학, 색채론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고 괴테가 공부했던 식물학적 업적은 아직도 큰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식물학자로서 괴테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괴테는 마지막까지 파우스트를 지피려며 예술혼을 태웠는데요. 괴테의 작품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는 괴테 작품을 5개만 꼽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괴테의 작품 첫 번째는요. 괴테 시집입니다. You already know what Grammarly is. 자, 이 선전입니다. 유튜버. 선전 지나고, 예. 시집은 제가 한 10년 전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 시집이 소년기에 쓴 괴테의 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괴테가 독일의 발전에도 상당히 이바지를 많이 했다는 게 이런 시적인 언어에서 괴테가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독일어가 조금 딱딱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부드럽고 예술적인 언어, 문학적 언어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분이 이제 괴테입니다. 괴테의 언어 감각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탁월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집입니다. 소년기에 이런 언어 유희가 가능했다니 괴테가 대문호가 된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또 물론 괴테가 또 얼굴도 그렇게 못난 얼굴은 아니지만 이런 언어적 유희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인들과 어떤 또 연문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놀라게 되는 엄청난 수준의 시들이 많이 실려있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괴테 시집 전집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괴테 작품 두 번째는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에요.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데요. 이 작품을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사실 장편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 만에도 읽을 수 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읽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우스트나 이런 작품은 뭐 며칠에 걸쳐서 상당히 힘들게 읽을 수 있지만 이 작품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청춘의 불같은 사랑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폭풍 그렇죠. 공감하면서 읽을 책이에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교황청에 의해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자살을 하는 젊은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도 생겨나게 됐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술가로 정의했습니다. 바이마르 공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탈리아로 떠나게 됐잖아요. 그때 괴테는 깨달은 것 같아요. 물론 공직 생활도 훌륭했지만 괴테 자신은 정치가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본능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괴테는 많은 것을 괴테가 이제 고전주의를 완성하고자 할 때 고전주의 양대산맥이 아까 괴테와 신뢰를 했죠.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이 고전주의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자기가 또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배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괴테가 100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때 괴테가 이탈리아에 가서 화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 기행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8세기 이탈리아로 바로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책은 괴테의 뛰어난 묘사를 볼 수 있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 막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괴테는 학자이자 공직자로서 냉철한 이성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괴테는 역시 예술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괴테의 작품 네 번째는 파우스트입니다. 우리가 다룰 분야죠. 요즘 이 책은 제가 인생책 베스트 10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는 괴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작품이 있죠. 독일에 실제로 존재했던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민담 중에 하나인데 괴테가 각색을 하고 구상을 해서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수업 찍습니다. 자, 여러분
밖에 오늘 조금 시끄럽죠. 예. 근데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괴테가 쓴 파우스트입니다. 이 파우스트는 괴테가 60년 동안 쓴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비극과 구원, 선과 악, 신과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인 파우스트 박사는 모든 학문을 섭렵했지만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메피스토펠레스가 거래를 하자고 파우스트 박사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마법을 써서 파우스트 박사에게 젊음을 되찾게 해주고요. 파우스트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되고 미인과 사귀게 되고 사업도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우스트의 역량이 아니잖아요. 그저 메피스토펠레스가 마법을 부린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이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 파우스트란 작품을 통해서 괴테가 자신의 철학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정 없이 결과만 누리게 된다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악마와 거래해서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원하실 건가요? 자, 이 선절입니다. 선절이 항상 4초, 5초, 이렇게 5초면 지나가죠. 과정을 생략한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괴테는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악마와 자신의 영혼을 걸고 계약한 파우스트 박사는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괴테의 작품 5번째는요. 괴테와의 대화입니다. 이 작품은 괴테가 쓴 게 아니라요. 괴테의 제자이자 젊은 문학도였던 에커만이죠. 인생과 예술, 학문, 사랑에 대해 괴테와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괴테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주옥같은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괴테의 인간적인 면모도 많이 엿볼 수 있고요. 괴테가 남긴 명언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괴테의 명언과 관련된 건 또 우리가 우리 텍스트에서도 나중에 다룰 겁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타난 그 속담적 표현과 독일 정신이라는 부분 텍스트에서 조금 다룰 거고, 자, 이 정도 괴테 설교에는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파우스트 줄거리를 잠깐 우리가 괴테가 무려 60년 동안 고민해서 죽기 바로 한 해 전까지 쓴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걔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노학자지만 파우스트라는 인간입니다. 작품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신과 내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파우스트의 줄거리를 잠깐 간단하게 일단 듣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내기의 대상이 바로 파우스트라는 인간입니다. 인간 파우스트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노학자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 지적 욕구가 강렬하고 끝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 그 충족감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지식에는 끝이 없다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충족되지 못한 어떤 욕구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허무해하고 괴로워했어요. 사실은 대학자죠. 왜냐면 이 공부 저 공부 안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걔도 이렇게 살기는 원치 않을 거라며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기에 이르죠. 그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검은 개의 형상으로 파우스트 앞에 나타납니다. 악마는 파우스트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 주겠다며 계약을 제안합니다. 처음엔 파우스트는 악마를 믿을 수 없다고 손살에 칩니다. 하지만 악마는 파우스트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그의 종이 될 테니 죽어서는 파우스트가 자신의 종이 되는 게 거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파우스트는 저 세상 따윈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결국 악마의 꿰매 넘어가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기로 하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피해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늙은 마녀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늙은 마녀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부탁으로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며 약 하나를 파우스트에게 건넵니다. 네, 그건 파우스트가 젊어지는 묘약이었습니다.
다시 젊어진 청년 파우스트는 한 처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레트헨이라는 처녀 역시 파우스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 그레텐이라는 이름도 아까 우리가 그 앞에 동영상에서 잠깐 소개됐지만 원래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름과 거의 동일하죠. 예, 그레텐. 파우스트는 사랑인지 욕정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그레트헨을 품에 안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조바심을 내고 악마는 그런 파우스트를 지켜봅니다. 파우스트는 그레트헨과 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 그레트헨의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라고 건넵니다. 그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준 수면제였습니다. 불행히도 그레트헨의 어머니는 그 수면제를 먹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잠들고 맙니다. 여기서 메피스토펠레스는 더욱더 악마다운 행동을 시작합니다. 악마의 장난은 인간의 장난과는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악마는 그레트헨의 오빠 발렌틴과 막장 드라마처럼 싸웁니다. 주거니 받거니 공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발렌틴을 찌르라고 속삭입니다. 파우스트는 얼떨결에 그레트헨의 오빠 발렌틴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으로 떠들썩한 순간 악마와 파우스트는 도망칩니다. 그 사이 그레트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레트헨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반쯤 미쳐서 자신의 아이까지 죽입니다. 그레트헨은 파우스트가 떠난 뒤 감옥에 갇혔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파우스트는 다시 그레트헨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이때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말립니다. 파우스트가 사람을 죽였고 그 죄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레트헨에게 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감옥에서 그레트헨을 구하기 위해 애씁니다. 안타깝게도 그레트헨은 파우스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형 집행인이라 이미 좀 착각해 정신이 더 약간 두려움에 이상해졌죠? 휩싸이고 말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파우스트를 잠깐 알아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고 아기까지 물에 빠뜨렸다고 고백합니다. 파우스트는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 그녀 자신은 함께 도망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파우스트는 강제로 그레트헨을 데리고 도망가려 했으나 그레트헨은 도망가는 대신 신에게 자신을 지켜달라 기도합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착한 그레트헨의 영혼은 신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때 파우스트는 악마와 함께 서둘러 감옥을 벗어납니다. 그 후 파우스트는 알프스의 푸른 언덕에서 힐링하며 절망을 털어내려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황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인생을 깨닫습니다. 무지개는 수많은 물방울의 작용으로 피어나듯 인간의 생도 무지개처럼 노력해야 피어난다고 말이죠. 파우스트와 악마는 독일 궁성에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황제를 도와줍니다. 장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종이 쪼가리로 군대와 군중에 급여도 줍니다. 이게 이제 악마의 도움을 네, 받아서 다 그렇게 가능하죠. 화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황제는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그 근거는 엄청난 재화가 황제의 왕국 지하에 묻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 주장으로 가짜 재산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황제는 미심쩍어 하던 것도 잠시 파우스트와 악마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파우스트에게 그리스 전설의 미녀 헬레나를 불러내라고 청합니다. 파우스트는 경솔하게 청을 승낙하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숨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헬레네는 그 그리스 시대의 여자입니다. 이미 죽은 그죠? 오래전에 그 악마가 뭐든지 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파우스트가 좀 무리를 한 거죠.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안내에 따라 물질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공간에 발을 들입니다. 깊은 바닥에 이르면 향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향로를 들고 돌아오면 영웅이나 미녀를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우스트는 향로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파우스트가 모험을 떠나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으려나? 하고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모험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조수였던 바그너를 만나러 갑니다. 마침 바그너는 인간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인조인간 호문클루스가 탄생하는 모먼트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조인간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나왔지만 호몬쿨루스가 그죠? 네,
지금 보세요. 만들어내고 있죠. 네. 바로 그때 귀엽고 작은 인간이 꿈틀거리며 말을 건넵니다. 아빠, 나를 안아줘요. 악마 아저씨도 있네요. 전 지금 당장 뭐든 해보고 싶어요. 메피스토펠레스는 인조인간 호문클루스에게 헬레나를 찾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호문클루스는 흔쾌히 모험을 떠날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막 태어난 인조인간 호문클루스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를 헬레나에게로 안내합니다. 헬레나는 위험을 피해 한 성으로 찾아옵니다. 바로 그 성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있는 성이죠. 그렇게 만난 헬레나와 파우스트는 부부가 됩니다. 파우스트와 헬레나가 낳은 아이가 바로 오이포리온입니다. 오이포리온은 부모의 걱정과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하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자꾸 욕망을 이기지 못해 뛰어오르자 헬레나와 파우스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이포리온은 한술 더 떠서 날개가 펼쳐진다며 날아가야 한다며 허공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하늘을 날아가고 싶었던 오이포리온은 가엾은 이카로스처럼 추락해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 신화 알죠? 하늘 향해 계속 날아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밀랍으로 된 날개가 녹아서 바다에 떨어져 죽죠. 네, 그리스 신화 속 밀랍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아가다 날개가 녹아 추락해 죽은 이카로스처럼 말입니다. 헬레나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자신도 아이 곁으로 떠납니다. 파우스트는 홀로 남겨집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 파우스트는 더 이상 쾌락을 즐기기보다 무언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황제가 전쟁의 위기에 처한 걸 발견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는 황제를 돕기 위해, 아니 무언가 얻기 위해 전쟁의 한가운데로 갑니다. 눈속임일지라도 어쨌든 황제의 전쟁을 돕긴 돕습니다. 덕분에 파우스트는 황제에게 해안가의 땅을 하사받습니다. 파우스트는 그곳에서 제방을 쌓고 물길을 막아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파우스트는 아주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걸 가졌고 하고자 하는 걸 행동에 옮겼지만 그는 단 한 가지 문제로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 부근에서 한 언덕에 있는 보리수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언덕에 사는 노인들이 그 집과 보리수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파우스트는 그 거대한 땅을 다 가지고도 가지지 못한 티끌 같은 보리수 몇 그루에 괴로워합니다. 그만큼 파우스트는 끝이 없죠. 노인들이 다른 곳에 욕구가. 이주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농장까지 골라두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 노인들을 보리수 언덕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평화적인 방법을 쓸 리 없겠죠? 악마는 그곳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진짜 악마 같은 파우스트는 본의 방식이죠. 아니게 노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의 성으로 할멈 4명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정체는 결핍, 채무, 근심, 궁핍입니다. 그들은 파우스트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파우스트는 부자였기 때문에 결핍, 채무, 궁핍은 잠겨있는 문을 파고들 능력이 없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근심만은 잠깐만요. 지금 수업 짓는 도중에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이거 좀 닫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방학 중인데 집이 좀 시끄럽습니다.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열쇠구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돌아가는 결핍, 채무, 궁핍은 말합니다. 자신들의 오빠인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당당하게 들어간 근심은 파우스트에게 말을 겁니다. 파우스트는 당장 나가라고 근심에게 화를 내죠. 하지만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파우스트에게 저주를 걸어 그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하고 얻은 사람만이 자유와 생명 역시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담적 나중에 그 파우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속담적 표현들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항상 이 괴테가 이제 평소에도 중요시한 것이
생각보다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우스트 박사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도 그런 점이죠.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치 앞서 무지개를 보며 깨달은 인생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일군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파우스트는 죽음의 순간 자신이 보고 싶었던 아주 이상적인 모먼트를 상상하며 외칩니다. 머물러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게 이제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악마와 그 계약을 영혼의 계약을 맺었던 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이제 자기는 악마한테 사실은 영혼을 넘겨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파우스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쓰러집니다. 네, 저 세상으로 떠날 파우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존재가 이제 있습니다. 메피스토입니다. 바로 피해 계약을 맺었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이제 저 세상에서 파우스트의 영혼은 자신의 종이 될 순서니까요.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로채려고 할 때 천상의 무리가 내려옵니다. 네. 천상의 무리는 그곳에 있던 메피스토펠레스를 홀려 그에게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계약한 자신 소유의 영혼을 천상의 무리가 가로챘다고 노발대발합니다. 하늘나라로 간 파우스트는 속죄의 여인, 그러니까 그레트엔을, 먼저 구원받았던 그레트엔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죠. 그레트엔은 기꺼이 천상에서의 삶을 파우스트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순간 이겼다고 생각했던 악마는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결국 그렇게 파우스트가 구원받으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우스트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사실은 이 대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구나 줄거리 내용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 지금 시간이 지금 32분이 지났는데 텍스트를 오늘 새로운 부분이라도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작품에서 이제 여성상, 어머니상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출 건데, 소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크게 양분하면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정신이 이제 어머니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물질을 중요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실험도 하고 이 물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조금 원래는 인간과는 동떨어진 생물이 아니죠. 그래서 비인간적이고 또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의미도 없는 지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대지를 보통 연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지의 심오한 정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어머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물질의 이미지인 테모, 여기 이제 영어로 나와 있죠. The Great Mother. 테모와 너무나도 다르고 이 물질은 그래서 탄생의 모성적 개념은 대지에서 시작이 되었다. 대지와 연관이 있다. 우리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데도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제일 먼저 생겨나죠. 그 카오스 상태에서. 그죠?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우라노스. 그죠? 우라노스가 이제 자식으로 태어나고, 또 우라노스와 원래는 어머니지만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사이에서 이제 크로노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죠? 생겨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 자체도 남자 여자 구분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모두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우리 인류의 시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대지에서 자연이 생겼다고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이제 헤시오도스 신화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시에서 봐도 대체로 우리 인류는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다만 인류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제우스 신이 여러 신을 시켜서 이제 여인을 만들었다는 얘기.
이제 보통 판도라라고 하죠. 판도라죠. 이게 이제 판도라 신화에서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도 역시 다른 신과 마찬가지로 이 대지에서 모신인 어머니의 신인 대지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보통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생과 관련된 게 이제 이 어머니상에서 보통 출발하는데 독일의 유명한 학자인 그 슈에르라는 사람이 독일 문학의 전성기를 이렇게 분류할 때 슈에르가 문학 발전의 전성기는 여성의 주도적인 시대와 일치한다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어떤 개별적 그 시대를 여성적 시기와 남성적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텍스트 뒤로 가면 나오죠. 이렇게 특징을 짓고 이 쉐르의 의견에 따르면은 남성적 시기라는 것이 바로 몰락의 시대를 의미하고 이 시대에는 문화적 발전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이 극소로 축소되었던 약했던 시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러한 여성의 힘으로 발전을 거듭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은 이제 게르만의 독일 남성이 옛날 고대시대 때부터 항상 이 어머니 등 여성을 통해서 중화되고 또 발전해왔던 그런 전통을 개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여성상이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 이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도 여성의 원천인 어머니상을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레텐의 어머니상을 볼까요? 이제 작품에서 이제 파우스트 박사가 이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젊은 나이로 이렇게 재탄생할 때 그래서 만나는 첫 여인이 그레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레텐은 이제 거리의 여자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지금 여성, 뭐 장녀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전부 자기 가족, 자기 이제 동생들을 먹여 살기 위해서 어머니 대신에 굉장히 희생 정신이 강한 여인입니다. 그레텐이 선한 여인이죠, 사실. 그래서 그레텐과 관련된 상 중에 그레텐이 선한 어머니상 또 악한 어머니상 뭐 이렇게 양면적인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먼저 선한 어머니상을 잠깐 먼저 보면은 괴테는 이 파우스트를 그레텐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헬레나 그리스 시대의 헬레나 미의 여인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상 그 다음에 영혼이 여성적인 것 이런 네 단계 과정을 이제 거쳐서 즉 구체적인 여성상에서 점점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여성상, 성모 마리아상으로 나아가니까 그죠? 영혼이 여성적인 것, 이제 중성명사죠. Das ewig weibliche, 영혼이 여성적인 것 이렇게 추상적이며 고차원적인 여성상으로 이제 상승시킵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원천인 어머니상을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작품 속에서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오프라인 수업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하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품 속에 나오는 물론 번역된 원어는 아니지만 번역된 표현이지만 한번 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구한 여왕이시여 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의 천막 속에서 당신의 신비를 보게 해 주소서. 이 사나이의 가슴을 진지하게 또 부드럽게 요동시키며 거룩한 사랑의 기쁨을 지니고 당신께 바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숭고한 명을 내리신다면 우리의 용기는 억제할 수 없을 것이며 뒤로 넘어갈까요? 당신이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면 불타는 마음도 당장에 진정될 것이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의미에서 순결하신 동정녀, 자 성모 마리아를 말하겠죠. 온갖 존경을 받아야 할 어머니, 우리를 위하여 선택되신 여왕, 모든 신들과 동등한 분이시여. 참여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아, 거룩하신 신의 섭리를 따라
감사하며 스스로를 변용시키기 위해 저 구원자의 눈길을 우러러 보라. 보다 선한 뜻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받들어 모시도록 하옵시고 동정녀여 어머니여 여왕이시여 여신이시여 길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 이 작품 속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파우스트의 여성적 영혼상이라 할 수 있는 이 그레텐의 모습에 이러한 여성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상이 잘 투영되어 있는데, 이 그레텐은 성격도 명랑하고 아주 부지런합니다. 일을 많이 하죠. 부지런하고 소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괴테의 첫 작품인 젊은 베르트레이 슬픔에 나오는 로테하고 비슷합니다. 로테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리 모성애가 강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베르트레이 슬픔의 이 로테는 동생들을 알뜰하게 챙깁니다. 그 베르트레이 슬픔에서 나오는 그런 그 표현 중에 여기 인용된 부분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정말 이 로테가 동생들을 열심히 챙겼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같으면 여러 번 보고 제가 읽으라 하는데, 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로테처럼 그레텐도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기 갓난 누이 동생을 양육합니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그 어떠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마치 친어머니 같은 모성애로 그렇게 이제 괴테가 이 그레텐의 영원한 모성애를 이 작품 속에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밑에 나와 있죠. 이런 부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녀도 없어서 제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냐만 해요. 그런데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만사에 있어서 너무나 꼼꼼하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빠뜨리고 등한시하면 어머니한테 또 그 지적을 받겠죠. 그렇다고 너무나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풍족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길렀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무척 저를 따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애였어요. 그러니까 늦게 태어난 동생이죠. 그 당시 어머니는 전혀 가망이 없을 정도로 쇠약하셔서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그 후 아주 서서히 차츰차츰 회복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가엾은 어린 것에게 어머니께서 젖을 먹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 우유나 물로 아기를 길렀고, 그래서 그 애는 제 아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제 팔에 안기고 제 품에 안겨서 아기는 좋아하고 바둥거리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하지만 정말로 괴로운 시간도 많았어요. 밤이 되면 어린 아기의 요람을 제 침대 옆에 갖다 놓았고, 그것이 조금만 움직여도 저는 잠을 깨곤 했어요.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제 곁에 눕히기도 하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를 얼러주며 방 안을 서성거리곤 했어요. 그래도 날이 새면 일찍부터 빨래를 해야 하고 다음에는 시장에 갔다가 부엌일도 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줄곧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그레텐이 어머니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동생이 나중에 죽죠. 이 죽은 여동생을 정말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했는데, 그죠? 그리고 집안 살림도 정말 충실히 하고, 이런 모성애를 그레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런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이 그레텐이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머니상은 그레텐이 나중에 이제 그 아기를 죽인 그 사실 때문에 처형당하기 전에 파우스트에게 자신의 묘자리를 알려주는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어머니를 제일 좋은 곳에 묻어주고 자기 죽은 아기는 자기 오른쪽에 묻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밑에 나오죠.
어머니를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시고 오빠를 바로 그 옆에. 오빠도 죽었죠. 아까 이제 줄거리 소개할 때 여러분 들었죠. 나는 좀 떨어진 곳에 묻어주세요.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기는 내 오른쪽 가슴에 묻어주시고요. 그 밖엔 내 곁에 아무도 묻었으면 안 돼요. 이 그레텐의 그 어머니는 직접 등장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레텐이 어머니로부터 이런 선과 악, 정의와 부정, 이런 것에 대한 분별 있는 판단을 내리는 단호한 성격의 어머니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레텐의 선한 어머니상을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어머니상인데 지금 시간이 45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진도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그레텐의 다른 어머니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